뉴욕 증시가 대형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에 변동성을 보였지만 국내 증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평균 전셋값이 9억 33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로 9억 원을 넘은 금액입니다. 정부가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아동돌봄 쿠폰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유통업계가 이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없던 일이 됐습니다. M&A가 무산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구조 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에 급등락을 거듭하며 변동성을 키웠지만 국내 증시는 정책 이슈와 또 개인 투자자의 든든한 매수세에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뉴욕 증시 급락 여파에도 1.2% 오른 2396.69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강세를 이어가며 2.59% 상승한 888.4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기관과 외국인이 1조 5,450억 원, 1,821억 원의 매도를 이어갔지만 개인이 무려 1조 6,165억 원을 매수하며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4,056억 원, 3,074억 원씩 매도했지만 개인이 9,157억 원 대량 매수에 나서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하루 이틀 추이를 지켜보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에 대한 입장을 주말께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뉴욕 증시는 최근 급등한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급등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22% 급락 뒤 11%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심화됐지만 국내 증시는 예상보다 굳건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증시의 맏형 삼성전자는 이동통신 매출 기준 세계 1위 통신사업자인 미국 버라이즌과 7조 9천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 소식을 공시했습니다. 또 3분기 10조 6천억 원의 호실적이 예상된다는 소식과 파운드리 신규 수주 소식까지 이어지며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하나마이크론과 덕산테크노피아, SFA 반도체, DI, 네페스 등의 반도체 부품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수소경제의 선두적 지위 확보를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리하고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따른 수소경제 플랫폼 고성장 기대감에 기존 주도주 이외에도 동아화성, 에코바이오 등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공모주 청약 단계부터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카카오게임즈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코스닥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코스닥 상장 첫날부터 이른바 따상을 기록한 뒤 공모가 24,000원 대비 57,100원 상승하며 23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2,400포인트 부근에서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 등 주도주군이 주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IT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증권업계는 전망합니다. 최근 미국 기술주의 변동성 확대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수급적 성격의 흔들림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차별화된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다며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업종에 대한 관심을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담은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 부담 가구 대상 지원금에 대해 선지급 후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피해가 집중된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또 육아 부담 가구를 대상으로 추석 전 지원금 지급 개시를 목표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 원 이하로 매출이 작년보다 줄어들면 100만 원의 새 희망 자금이 지급됩니다. 중앙정부가 지정한 영업 제한 업종과 영업 금지 업종은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행정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사전 선별된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구 평균 전셋값이 9억 33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로 9억 원을 넘은 겁니다. 송파구도 전셋값이 7억 494만 원을 기록해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 1,113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6월에 처음 5억 원을 넘은 이후 두 달 만에 1,000만 원 넘게 오른 겁니다. 경기도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2억 7,654만 원으로 서울의 절반을 조금 넘어섰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셋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과천시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성남시, 하남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하남시는 전셋값이 전달보다 4%나 올라 경기도에서 전세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습니다. 정부가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아동돌봄 쿠폰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유통업계가 이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현금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당 20만 원의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유통업계는 추석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이 생필품 소비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1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돼 큰 매출 타격을 받았던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현금 지급을 반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금 지급에 따라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유통업계에서 제기된 재난지원금의 사용처 형평성 논란도 이번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임상 1상에서 안정성이 확인됐습니다. 이 셀트리온은 지난 7월 승인을 얻은 뒤 건강한 피험자 32명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한 결과 이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안정성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에서는 후보 물질의 안전성과 내약성, 체내 흡수와 분포 등 약물이 인체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약동항을 시험했습니다. 셀트리온은 현재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한 결과와 동물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글로벌 임상 2, 3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향후 진행하는 임상시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올 연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해 최대한 빨리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로써 약 10달 동안 이어온 인수합병 M&A 협상은 노딜로 끝나게 된 겁니다. 정부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2조 4천억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해 곧바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노딜입니다. 무산에 대한 최종론이 오늘 있었죠. 전해주시죠. 네, 방금 전인 오후 5시 30분쯤 아시아나항공과 HDC 현대산업개발의 M&A가 노딜로 공식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비공개로 인수 무산 후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산업은행은 매각 무산 과정과 플랜 B를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현산의 계약 해지를 정식 통보했습니다. 해지 통보와 공시는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진행됐는데요. 무산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로써 현산과 아시아나는 약 10달을 끌어온 협상의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거래 조건을 두고 장기간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입장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산은이 1조 인하를 제안했지만 현산이 대실사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매각 무산 공식화입니다. 이제 채권단 관리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시아나항공은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네, 아시아나는 다시 채권단 관리에 놓이게 됐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채권단의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플랜 B를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오늘 오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부총리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해 매각 무산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채권단이 마련한 플랜 B에는 기한기금 2조 4천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아시아나의 신용등급 하락 등을 막기 위함인데요. 지원이 결정되면 아시아나는 기한기금의 첫 대상이 됩니다. 아시아나의 올 상반기 부채 총계는 11조 5,459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2,000%가 넘는데요. 향후 1년간 회사가 갚아야 하는 단기 차입금만 2조 원이 넘습니다. 매각 무산이 확정된 만큼 추가 지원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금호산업과 사내는 유동성 확보 이후 구조조정과 재매각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우선 채권단의 출자 전환과 대주주 무상 감자 등 재무적 구조조정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내는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영구채 8천억 원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아시아나 주식 37%한 최대 주주가 돼 사실상 국유화되는 셈입니다. 다만 이후 재매각 추진으로 한시적 국유화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사실 노딜의 기류는 어느 정도 감지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나는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거든요. 구조조정, 분리매각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성 높다고요? 네, 이로써 아시아나는 6년 만에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난 2010년 경영 악화로 자율협약을 체결한 뒤 2014년 12월에 졸업한 바 있습니다. 채권단의 관리체제에 돌입하면 사업 재편이나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지원 조건에 고용 유지 조항이 있는 만큼 인력 감축이 아닌 노선 감축과 사업부 재편 등의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5월 1일 기준 직원의 9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걸고 있는데요. 때문에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분리매각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임직원은 최소 6개월간 구조조정에선 안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시간 단축 등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은 병행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2조 5천억 원에 따른 2,500억 원에 이미 지불한 이행보증금 문제인데 이게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약 2,500억 원에 달하는 이행보증금을 둘러싼 소송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현산과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총 2조 5천억 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 원을 보증금으로 이미 지불했습니다. 쟁점은 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산과 금호 측은 이미 계약금 소송에 대비한 명분 쌓기에 집중해 왔는데요. 현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아나의 부채가 5개월 만에 4조 5천억 원 증가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시아나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금호산업의 귀책 사유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금호와 채권단 측은 무산 책임이 현산에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동걸 회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계약 무산의 모든 책임이 현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금 분쟁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하나그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했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한화케미칼은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행보증금 중 절반 이상인 1,951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다만 이 소송전은 결론이 나기까지 9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 노딜이고요. 이번에 아시아나 노딜 마무리되면서 항공사 전반에 미칠 영향이 지금 굉장히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업대란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앞서 인수가 무산된 이스타항공은 정리해고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감축 규모는 재직 인원의 50%인 약 600명이었는데요. 재매각 후 국내선 운항에 필요한 최소 인력 400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해고할 방침입니다. 업무 특성상 타 직종으로의 전직이 쉽지 않은 데다 코로나19로 항공업 전반이 침체기에 빠지며 이직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시아나까지 노딜로 결론이 나자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본사 직원은 약 9,000명입니다. 아시아나 에어포트 등 계열사 직원은 약 3,000명인데다 관계사 에어부산은 1,400명, 자회사 에어서울에는 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거래가 수월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등에서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저비용 항공사 전반으로의 구조조정 확산 우려입니다.
국내 항공사는 국제선 운항률이 평상시 대비 80에서 90%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상위권 LCC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폐업과 정리해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갓 사업권을 따낸 신생사인 플라잉가공과 준비 중인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 등은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최종 결렬 소식들 오늘 들어봤고요.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재직자들이 주로 응시하는 신용관리사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이를 놓고 갑작스런 난이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죠. 지난해에 이 50%에 가까웠던 합격률을 보였던 시험인데 올해 합격률은 불과 7.5%에 그쳤다고 합니다. 응시자들은 신용정보협회가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 풀 수도 없는 문제를 시험에 냈다고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금융팀의 정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난이도 차이가 굉장했나 봐요. 50%에서 7.5%까지 지금 합격자가 줄어든 건데 어떤 사안인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8월 16일 신용정보협회는 2020년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신용관리사 자격시험은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중의 하나로 신용정보협회에서 금융권 재직자와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18년째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격증 내용이 채권 추심이나 신용정보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사나 캐피탈사 등 현직자들이 주로 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올해 시험의 난이도가 역대 시험 중에서 가장 높아지면서 문제를 다 풀지 못한 응시자가 속출했기 때문인데요. 1년에 단 한 번 치러지는 자격시험을 망친 응시자들은 신용정보협회가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부러 극강의 난이도를 설정한 것이라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시험인데 이렇게까지 이런 난이도가 들쭉날쭉해도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요. 합격률에서도 과거 시험에 비해서 큰 차이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신용관리사 시험 합격률은 7.5%였는데요. 바로 지난해 합격률은 무려 49.5%에 달했습니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평균 35% 이상의 합격률을 보였는데요. 1년간 이날 하루를 위해서 쉬는 시간을 쪼개서 시험을 응시했던 직장인들은 4과목 중에 한 과목도 채 풀지 못한 채 나머지 3과목은 대부분 찍거나 마킹조차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까지 17페이지였던 시험 문제지가 올해는 27페이지로 늘어난 데다가 문제 역시 기존 시험들과 전혀 다른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응시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응시자들이 1년에 한 번 보는 건데 당연히 좀 화가 날 법한데 사실 난이도 하나로 화가 이렇게까지 날 것 같진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16일은 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한 날이기도 한데요. 신용정보협회는 시험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시험 하루 전날에서야 시험을 강행하겠다라고 응시자들에게 통보해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응시료 역시 5만 원으로 꽤 비싼 편에 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론집이 10만 원, 기출집이 2만 5천 원에 달하는 신용정보협회가 판매를 직접 하고 있는 신용관리사 시험 교재에서도 문제가 전혀 기출되지가 않아서 돈과 시간을 들여놓고 문제를 풀어지도 못한 응시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시자들이 이번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라고 들었고요. 이게 의사소통에도 근데 이제 협회 측과 이런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올해 시험 응시자들은 신용관리사 시험의 형평성을 잃은 난이도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또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 등의 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국가공인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홀수년과 짝수년의 합격률이 들쑥날쑥해서 논란을 낳고 있다면서 협회 민원 게시판 질문 역시 관리자만 볼 수 있게 해놓고 소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협회의 자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격시험 관련 문의는 소통을 안 하는지, 또 국가공인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난이도 차이는 두고 있는 이유를 밝히라는 것이 응시자들의 요구입니다. 자, 응시자들의 요구사항이었고요. 협회 측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묵묵부답인 겁니까? 네, 응시자들의 항의가 수그러들지 않자 신용정보협회는 지난 7일 문제가 됐던 문제들의 오답 처리를 일부 수정을 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잠잠해지면 재시험을 치르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응시자들은 애매모호한 입장을 고수한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협회 측은
재시험을 치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다만 코로나 변수로 정확한 일정을 협의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시험의 난이도는 회원사와 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규정에 따라서 반영한 것일 뿐 기존 시험과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협회 측은 자격시험의 합격률은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라면서 갈등은 항상 있어 왔다라고 또 내부 규정상 시험의 기출 문제를 낼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고 수시시험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재시험을 치를 뿐 돈을 따로 벌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일각의 논란에 대해서 불식시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시험 출제할 때 보통 새로운 문제 도입으로 나타날 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연구 실험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죠.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신용 관리하는 자격 논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여기서 일고 있다니까 좀 아이러니한 것 같고요. 모쪼록 응시자들의 구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 청약을 실시한다 밝혔죠. 6만 가구에 달하는 사전 청약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설석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전 청약이 대대적으로 실시됩니다. 총 6만 가구가 사전 청약에 들어가는데 내년 하반기엔 3만 가구, 2022년 상반기에 나머지 3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먼저 공공택지 면적이 66만 제곱미터 미만인 지구는 전 세대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66만 제곱미터가 넘는 지구는 해당 시군과 경기도, 수도권에 각각 30, 20, 50%로 당첨자를 배분합니다. 서울의 경우 용산 정비창 부지와 남태령 군부지,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는 모두 66만 제곱미터 이하로 100% 서울 시민에게 당첨권이 돌아갑니다. 이처럼 당첨을 희망하는 지구의 면적을 확인한 뒤 가능하면 거주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수도권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사전 청약 당시 거주와 본 청약까지 거주기간 2년을 채워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별 공급을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전 청약 물량의 55%로 나오는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 30%, 생애 최초 25%로 무주택 기간과 소득 수준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사전 청약 당첨 후 본 청약을 거쳐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면 최대 10년 동안 분양권과 아파트를 팔 수 없고 다른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에 따라 최대 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 플랜을 세워 사전 청약에 도전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데 이어 주변 구역들도 속속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한남 2구역은 이달 23일 이전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고 한남 1구역은 공공 재개발에 관심이 큰 모습입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한남 2구역 재개발 조합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23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업 시행 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획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처럼 2구역이 사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달 23일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최대 20% 수준에 맞춰야 하는 임대 비율이 30%까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현재 건축심의상 한남 2구역의 임대 비율은 15% 수준입니다. 여기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한남 1구역 일대 소유주들도 노후주택이 많은 5섹터를 중심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사업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4구역과 5구역도 각각 사업의 걸림돌을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4구역은 신동아 아파트 철거 여부를 다음 주 중 결정할 예정입니다. 변전소 이전 문제로 사업이 뒤처졌던 5구역은 최근 한국전력과 변전소 이전에 합의하면서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내는 중입니다. 이렇게 탄력을 받은 한남 뉴타운 사업엔 굵직한 건설사들이 벌써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남 3구역 수주전 경험이 있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은 일대 사업지에 전반적으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각축전이 기대되는 가운데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관심을 보입니다. 4구역과 5구역에 관심을 둔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입니다. 1구역에서 5구역까지 사업이 완료될 경우 한남동 일대에는 12,000여 가구의 주거단지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